오늘 아침 당신이 먹은 쌀밥, 그 쌀을 거둔 손이 어느 나라 손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충남 예산의 한 벼농가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주인 내외는 이웃 농가 두세 곳과 함께 일손을 구하러 나섭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 구인 공고에 응하는 내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결국 인력 소개소를 통해 캄보디아 청년 셋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그해 수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농촌의 보통 풍경이에요. 그런데 이걸 농촌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업만이 아니에요. 제조업, 어업, 건설, 요양. 이 5분야 중 하나라도 외국인 노동력이 일제히 빠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장 라인이 멈추고 어선이 항구에 묶이고 요양원 침대에 누운 어르신을 돌볼 사람이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그 위에 얹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앞으로의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구조가 바뀐 겁니다. 2025년 5월 기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는 110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공식 발표한 수치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25만 명이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디서 일하느냐입니다. 2구 비자, 즉 고용 허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수가 2021년 5만 6천 명에서 2024년 16만 5천 명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정책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국인으로 채울 수 없는 자리가 구조적으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5곳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또렷해질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고 살고 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를요. 첫 번째, 농업입니다. 딸기는 아무 때나 딸 수 없습니다. 고추도 양파도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시기를 놓치면 밭에서 그냥 썩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일손이 없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그 해 소득 전체가 날아가는 일입니다. 농사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농촌의 현실을 수치로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통계청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65살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이 49.8%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농촌 인구의 절반이 고령자인 거예요. 반면 40살 미만 농가 경영주는 전국에 7,036명에 불과했고 이는 전체 농가의 0.7%입니다. 100명의 농부 중 99명이 중장년이거나 고령자라는 뜻이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그려볼게요. 70대 농부가 봄에 모내기를 하고 여름에 잡초를 뽑고 가을에 허리를 숙여 수확을 해야 합니다. 무거운 박스를 트럭에 싣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해요. 이걸 70대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청년 노동자가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뼈대는 남아있는데 근육이 빠진 상태, 그 근육을 외부에서 빌려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구조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정부가 계절 근로자 입국을 전면 차단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농촌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손이 끊기면 수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농촌영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입국이 막혔는데도 농가의 외국인 고용 규모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빈자리를 메웠기 때문입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손들이 그 전부터 우리 논밭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정부도 이 현실을 인정하고 계절 근로 비자 제도를 해마다 확대하고 있는데 2026년 상반기에만 농업 분야에 9만 2천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배정됐습니다. 작년 말보다 20% 이상 늘어난 규모예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58%가 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병해충이나 기후변화보다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국인은 오지 않냐고요? 임금을 올리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일은
충남 예산이나 전남 나주에 있고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확철 2달을 위해 낯선 농촌으로 이동하는 건 생활 전체를 바꿔야 하는 일이에요. 이건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문제입니다. 그리고 농촌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니 현지 충원 여지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내국인 농업 인력 문제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제조업입니다. 경기도 안산이나 시흥의 한 중소공장 기숙사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면 네팔이나 베트남에서 온 청년 67명이 일어나 작업복을 챙겨 입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의 공장에 도착해 라인에 앉으면 아침 6시 기계 소리가 시작됩니다. 점심은 공장 구내식당에서 20분 안에 해결하고 퇴근은 저녁 6시, 잔업이 있으면 8시. 이 하루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복됩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생산 라인을 실제로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2024년 이구 전체 도입 규모는 16만 5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제조업 배정 인원은 9만 5천 명이었습니다. 2021년 전체 도입 규모 5만 6천 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배 가까이 치솟은 수치예요.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에서 확인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제조업 신규 취업자를 보면 내국인 증가분을 외국인이 역전했습니다. 빈 일자리를 내국인이 채우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채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2024년 말 기준 고용 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6만 785개입니다. 그중 경기도에서만 2만 4,955개가 몰려 있어요. 이 나라 지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수치예요. 왜 내국인은 이 공장에 취직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돈을 더 주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곳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리와 환경이에요. 일자리는 안산 반월공단이나 시흥, 화성 같은 외곽에 있고 청년들은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중심부에 삽니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가 실제로는 아무도 넘지 않는 벽이 됩니다. 거기다 소음, 분진, 반복 작업 같은 환경도 있어요. 이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내국인 청년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들이 만드는 건 뭐냐? 우리가 타는 차의 부품,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 우리가 먹는 식품 포장재. 외국인 손이 없으면 그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라인이 멈추면 뒤에 연결된 더 큰 라인들도 흔들립니다. 자동차 조립, 유통, 소매. 하나의 공정이 멈추면 파도처럼 퍼져나가요. 세 번째, 어업입니다. 어업은 5분야 중 가장 덜 알려졌지만 의존도가 아주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남해, 서해, 동해의 어선에서 실제 조업을 담당하는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이미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어요. 고용 허가제 허용 업종에 어업이 포함되어 있고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6개 송출 국가로부터 인력이 공급됩니다. 어선에서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잠깐 그려볼게요. 새벽 3시에 출항 준비를 시작합니다. 겨울 바다라면 기온은 영하, 갑판 위는 파도와 바람이 교차하는데 그 위에서 그물을 올리고 생선을 고르고 상자에 담는 일을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해야 해요. 육지로 돌아오지 못하고 며칠씩 배에서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있어요. 이 조건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내국인 청년은 사실상 없는 상태예요. 어촌의 인구 소멸 속도는 농촌보다 빠릅니다. 섬지역 어가의 경우 후계자가 없는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일부 어선에서는 외국인 선원이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우리 국민이 먹는 갈치와 오징어, 고등어, 꽃게가 잡힌다는 것. 마트에서 생선 코너를 지나갈 때, 주말에 횟집을 찾을 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집어들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만약 어선의 외국인 선원들이 한꺼번에 빠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배가 생깁니다. 위판장에 생선이 들어오지 않으면 도매 가격이 오르고 소매 가격도 오르고 결국 밥상에 올라오는 생선 한 토막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어업은 그냥 어촌 사람들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식탁과 직결된 문제예요.
네 번째, 건설업입니다. 지금 당신이 사는 아파트 혹은 지금 짓고 있는 바로 옆 아파트. 그 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고 철근을 묶고 콘크리트를 부은 손이 어느 나라 손인지 알 수 있다면 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놀라실 겁니다. 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약 10만 명,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약 1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등록된 인력만 집계한 것이고 비공식 인력까지 합치면 실제 수는 더 많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건설 현장을 한번 들여다봐야 이 구조가 이해됩니다.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 단계의 하도급 업체 소속입니다. 철근팀, 콘크리트팀, 형틀팀, 미장팀. 각 팀마다 팀장은 한국인인 경우가 많지만 그 아래서 실제 몸을 쓰는 인력은 상당 부분이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이 팀장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내국인 젊은 친구들이 아예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 없이는 일정 자체를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건설 현장의 내국인 고령화는 제조업보다 심각합니다. 비계 설치,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처럼 체력이 많이 필요한 공정에서 30대 내국인 노동자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청년 노동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건설업에는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현장 수 자체가 줄었고 통계청 조사에서 외국인 건설업 취업자가 4,000명 감소했어요. 표면만 보면 외국인 의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국인이 그 자리를 채운 게 아닙니다. 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경기가 회복되면 그 빈자리는 다시 외국인으로 채워질 겁니다. 내국인이 올 가능성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이게 진짜 의존의 구조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내국인은 그 자리에 없어요. 다섯 번째, 요양입니다. 이 분야의 숫자가 가장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1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 확인한 2023년 기준 수치예요. 61살,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의 평균 나이가 62살에 육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가 이미 현실이에요. 요양원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침 7시 62살 요양보호사가 출근해서 79살 어르신의 기저귀를 갈고 세면을 돕습니다. 오전에는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오후에는 운동을 돕고 말동무가 되드려야 해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고 감정 소모도 큽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의 평균 나이가 62살이에요. 10년 뒤엔 이 62살 요양보호사 본인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나이가 됩니다. 그때 그 침대 옆에 서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2025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가 더 긴 그림을 보여줍니다. 지금 수준의 1인당 돌봄 비율을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요양보호사가 99만 명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99만 명. 지금 활동 중인 전체 요양보호사 수와 맞먹는 규모예요. 지금 있는 요양보호사를 전부 복제해야 겨우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30년에서 2038년 사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살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는 그 시기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 타임라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지금 얼마나 있냐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중 0.9%, 약 6,400명입니다. 99만 명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 앞에 현재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6,400명. 이 숫자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넓은지 느껴지시나요? 정부는 이 문제를 외국인 인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2024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허용했고 2025년 8월 전국 24개의 대학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됐고 9월에는 지정증 수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이 2008년부터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한 경로를 우리가 약 17년 늦게 따라가고 있는 셈이에요.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면 제도 도입 이후에도 돌봄 인력난은 계속됐습니다. 도입이 해결책이 아니라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이 방향에 우려를 표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전국에 280만 명인데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4분의 1이 안 됩니다. 임금이 낮고 노동 강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거든요. 그 구조가 바뀌지 않은 채로 외국인이 들어오면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임금 협상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요양보호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의 부모님이 혹은 당신 자신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방 안에서 당신을 돌볼 사람이 누구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왜 내국인은 이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는 3가지 구조적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불균형입니다. 일자리는 농촌, 어촌, 지방산업단지, 요양시설에 있고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 거리는 임금으로 좁혀지지 않아요. 서울에 사는 청년이 수학철 2달을 전남 나주에서 보내거나 경기 화성의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선택은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기존에 이 일을 해왔던 세대가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새로 들어오는 내국인의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이 흐름은 출생률이 회복된다 해도 노동시장에 반영되는데 최소 20년은 걸리거든요. 세 번째는 임금 수용성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농업과 요양 분야는 수익 구조상 임금을 대폭 올리기 어렵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고 요양수가는 국가가 정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사업주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이 3가지가 맞물리면 단기간에 내국인이 이 자리를 채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 정책 연구자들의 공통된 진단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조를 알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사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은 모르고 삽니다. 마트에서 딸기 한 팩을 집어들면서 그걸 따낸 손이 어느 나라 사람의 손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횟집에서 광어회를 먹으면서 그 광어를 잡은 어선이 누구로 채워져 있는지 신경 쓰지 않죠. 새 아파트 입주 날 기뻐하면서 그 건물을 지어 올린 노동력의 구성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면서 돌봐주는 분의 나이가 자신의 부모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그제야 알아채기도 해요. 마트에서 사는 고추, 식당에서 나오는 조개찜, 올여름 입주하는 아파트,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보호사. 이 모든 것이 이미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 안에 있습니다.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먹고 사는 것들의 가격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외국인 노동력이 그 생산 구조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구조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게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 현실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인식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 산업들이 지금 당장 멈추지 않고 있는 건 누군가 그 자리를 묵묵히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자국민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들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되려면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른다고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서로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